정부 전산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협정을 타결한 국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2025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100만 명이 가까운 인파가 몰리면서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1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전산실에 있던 배터리 384개가 불에 탔고 정부 주요 전산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는데요.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차 합동 감식을 마치고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군 기자. 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소방이 큰 불길을 잡은 뒤 화재 현장에서는 1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가수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5층 전산실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배터리는 현재 수소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입니다. 5층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 도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불로 40대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건물에서 관리하는 주요 정부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소방은 오늘 새벽 6시 반쯤 큰 불길을 잡고 이번 화재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불이 난 건물 5층 전산실이 국가 중요 정보를 관리하는 장소여서 서버 유지를 최우선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창문이 없는 격벽 구조로 돼 있어 소방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서버 보호를 위해 대량 방수를 하지 못하면서 전산실 내부 온도는 160도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전산실 전원을 차단하고 배터리와 케이블을 분리하는 작업도 진행했지만 불꽃이 발생하는 등 폭발 위험성이 있어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배터리의 열폭주 진행 상황을 살피며 냉각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아래층에 있는 전산실들에 대한 보호 작업을 진행한 뒤 5층 외부 유리창과 안쪽 격벽을 부숴 연기를 빼냈고 내부 온도가 소방대원들이 진입할 수 있는 온도가 된 뒤에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소 확대로 불에 탄 배터리는 384개로 제조사는 LG에너지 솔루션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5층 전산실 대부분이 고온에 노출돼 불에 타거나 그을음 피해를 봤다고 밝혔는데요. 큰 불길은 잡았지만 배터리 재발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고 화재로 항온 항습기가 고장나 다른 전산실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에 탄 배터리를 하나둘씩 밖으로 꺼내 수조에 담그고 있지만 양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화재 현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불이 나면서 현재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119 신고도 전화만 가능하고 문자로는 안 되는 등 행정기관의 기능 곳곳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전산 마비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저녁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국민신문고 등 정부 온라인 시스템 70개가 서비스 제공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화재로 급격하게 가열될 우려가 있는 서버의 전원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는데요. 이로써 가동이 멈춘 정부 행정 시스템은 전체 647개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도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들도 마찬가지로 불가한 상태들입니다. 정부24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도 일시 중단 안내문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행정상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소방의 경우에는 119 전화 신고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문자
문자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신고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이 역시 먹통이고 병원과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구급 스마트 시스템도 멈춰서 병원과 개별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상황 관리에 주로 무전망을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인 사건 대응에 문제는 없지만 업무 포털 접속 등의 문제가 있어서 수사 서류 등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형사사법 포털 등 주요 서버가 국정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그리고 각 시도 경찰청 등의 위치에 있어서 범죄 대응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끌어올리고 기존에 대응하던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켰습니다. 정부 기능 곳곳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언제쯤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이목도 쏠리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전산실에서 열기가 빠지고 소방안전점검을 마친 뒤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섣불리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필요한 서류 등이 있으시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문 그리고 네이버 공지 등에 있는 대체 사이트 목록 안내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한창 바쁜 우체국 우편과 금융 서비스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우편물 배송은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됐고 온라인 뱅킹과 ATM 이용은 중단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우편물 배송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는 겁니까? 어제까지 접수된 우편물 배송은 현재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 전산망 마비에 따라 배송 시스템을 긴급히 오프라인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사무실 PC와 집배원들이 갖고 다니는 PDA, 즉 개인 휴대 단말기가 연결이 안 돼 미리 배송 정보를 PDA에 저장해 배송을 진행 중입니다. 중앙 서버와 집배원 PDA 연결이 안 되면서 우편물 종적 조회와 고객 안내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밝혔습니다. 배송까지 시일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배송 시간에는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체국 쇼핑도 접속이 안 되고 있어 이를 통한 선물 구매와 배송도 불가능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주말 사이 시스템 복구가 안 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체국 창구 접수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체국 인터넷 뱅킹과 ATM 등 금융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계좌 이체는 물론 ATM을 이용한 현금 인출 등이 불가능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 수요가 많은 터라 이로 인한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정부 온라인 서비스도 중단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떼는 정부24 접속이 중단됐고 주민센터 민원 발급기를 통한 서류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이용도 제한적인데 어제 새벽 1시 이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분들은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정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해외 출국 시 증명서나 모바일 신분증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주말 사이 우체국과 정부 온라인 서비스 복구가 시급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서버에 담긴 자료들이 얼마나 온전히 보관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정부와 함께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 후폭풍이 거센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흥선 기자, 우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화재로 국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정부가 만반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3년 전 경기 성남시 데이터센터에서 난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상태를 언급하면서 교훈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이 나도 국가 전산망 정지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우리가 이러고도 세계의 IT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며 과거 말대로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어제 통과된 검찰청 폐지법 통과를 두고도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었다고요? 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에겐 사형을 구형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이 이제 사라졌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도 자신의 SNS에 노무현 대통령님,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보고드립니다. 라고 적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며 정치검찰의 민주주의 파괴 죗값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는 78년 동안 사법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폐지한 공포의 블랙 프라이데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 파괴, 외교 실패 등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부조직법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테러를 통해 수사 시스템을 무너뜨린 쿠데타 결행의 날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네, 한편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어제부터 여야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올랐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최영두 의원은 법안의 시급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0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악용해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해왔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6시간 넘게 토론을 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세 번째 주자로 올라와서 4시간 넘게 다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역할을 맡게 되고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숙청하려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저녁 7시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시키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역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홍성입니다. 검찰은 굵직한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수사에서 성과를 보이며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권을 남용하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폐지를 앞두게 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검찰이 가장 박수받았던 시기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04년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대선 자금을 끈질기게 수사해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향한 저희들의 도전이었고 그 완성을 위한 도전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혔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권력의 정점뿐 아니라 삼성과 SK, 한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총수들도 비자금 의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대통령도 회장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검찰이지만 아픈 역사도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군사반란과 광주항쟁 탄압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불기소 처분에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고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13년 폐지됐습니다.
중수부는 사라졌지만 검찰 특수부의 위상은 여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자 특수통인 윤석열 검사가 총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후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조국 당시 법무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모든 것을 쏟아붓듯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자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고 재수사와 특검을 거친 뒤에야 김 씨에 대한 기소가 가능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국민의 칼이 아닌 정권의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끊임없는 지적에도 자정 노력을 보이지 못한 검찰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신규입니다. 오늘 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2025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100만 명 가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대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전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강변은 오전부터 북적였는데 그 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화려한 불꽃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명당을 잡기 위한 경쟁은 새벽부터 치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돗자리는 물론 텐트까지 빼곡하게 차서 이제는 잔디밭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축제가 본격 시작하려면 3시간 정도 더 남았는데요. 시민들은 간식과 각종 사전 행사로 지루함을 달래며 시간이 얼른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생 첫 불꽃놀이를 볼 생각에 신난 초등학생부터 대전에서 6시 첫 차를 타고 달려온 대전 시민까지 다양했는데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청 즐겁기도 한데 기대도 되고 친구들하고 있어서 엄청 좋아요. 8시에 도착해서 8시 반 정도에 여기 와서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서 황홀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한국과 이탈리아, 캐나다 3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불꽃축제는 저녁 7시 20분부터 웅장한 불꽃쇼와 함께 문을 엽니다. 주요 연출 구간은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부터 한강철교까지입니다. 불꽃이 150m 상공에서 터지기 때문에 이촌과 망원 등에서도 다채로운 밤하늘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파로 교통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축제로 100만 명 가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인력 3,400명을 동원해 안전관리와 교통통제에 나섰습니다. 우선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여의동로 1.5km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인근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도 탄력적 통제가 이루어져 주민이나 행사 차량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한강대교도 일부 차선 이용이 제한되는데 특히 축제 관련 장비가 설치되는 원효대교는 내일까지 통제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불꽃을 보기 위해 한강 교량이나 자동차 전용대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축제 방문 계획이 있다면 교통 상황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지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현장에 기상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일산 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가을 축제가 한창이라고요. 네, 고향 가을꽃 축제가 열린 이곳 일산 호수공원은 오전부터 정말 많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도 이 축제 분위기에 맞춰서 이곳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화관을 착용해 봤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는 벼와 또 허수아비들로 꾸며진 이곳 축제장에서는 그야말로 가을 정취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이 가을볕이 뜨겁긴 했지만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축제 즐기기에 무리가 없었는데요.
오늘 이곳 가을꽃 축제뿐 아니라 서울 불꽃축제 등 여러 축제들이 동시에 열리면서 이 저녁 날씨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일단 비 소식은 제주도에만 있는데요. 앞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27도 안팎까지 오른 서울 기온이 해가 진 뒤 저녁 8시에는 23도, 10시에는 2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강 근처에서는 공기가 더욱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는데요.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 중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서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 중서부 지역부터 잦아들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과 제주도에 5에서 40mm, 영동과 영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는 반짝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0도, 낮 기온이 22도로 일교차가 거의 나지 않겠고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내일 중부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필리버스터로 여야 대치가 치열한데요.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 화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 전산망에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정부 업무가 마비가 된 상황인데 좀 허무하기까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회, AI 사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서 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밤새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부처에서 행정정보 시스템 재난위기 대응 매뉴얼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을 하고요. 또 대국민 서비스가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점은 없는지 이상 유무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고 또 데이터 손상이나 백업 여부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의 활동이라든가 또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위축이 되거나 혹은 제공이 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또 다른 대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셨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도 하시고 그래서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처할 것인가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변인께서도 의견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22년도 10월에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그 상황이 국가기관에서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데이터를 다른 곳에다가 이중화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불이 난 대전 분원에서 원래 공주센터로 이중화 작업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예산 문제 같은 것이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불이 난 건물 안에 백업 서버도 같은 건물에 있어서 이게 화재가 나면은 같은 건물이 모두가 타버리면은 이것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과거부터 있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 복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뭐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까지도 완전히 막혀버리고 우리 주민등록 시스템도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처리한 것에 넘어서서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정부에서는 사과 메시지가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 및 차질이 빚는 등 그런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국가 전산망에 심장이나 다름없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예견된 재난이었고 재난 복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지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속에도 들어있다시피 사실 2023년에 있었던 그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권을 떠나서 아주 예전부터 있던 시절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방책에 대해서는 여야의 협의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예산 문제가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조선왕조실록도 혹시라도 화재로 어떻게 유실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한반도 국토에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그걸 다 보관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데이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 역시도 당연히 백업을 해야 되고 그 시스템 역시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시스템 역시도 당연히 백업이 다 되어 있어서 한쪽에 유실되더라도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지금 진척이 좀 안 됐었다는 겁니다. 특히 4차례에 걸쳐서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층으로 옮기는 이 작업을 했고 그것이 두 번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하는 이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차제에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테지만 저는 만약에 이것이 예산 문제가 어느 정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약간 뭐 그 양이 좀 많다 혹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좀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즉시 이런 부분들은 바로 대응을 좀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논의해서 지금 당장 국민들의 서비스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문제를 바로 제거해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바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는 만약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이걸 여야가 좀 협조를 해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면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분명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데 저희 국회가 워낙 경색이 되어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법사위의 간사조차도 선임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고 계신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 데이터라든지 우리가 IT 강국 그리고 AI 강국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야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총리께서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23년도 말에도 그 국가에서 정부 시스템이 좀 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책임감으로서 지금 민주당과 정부 여당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어디까지 손실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예산 같은 것은 추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걸 계기로 좀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회의에 상정된 4개 법안 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일단 통과됐습니다. 이제 검찰이 1년 뒤면 아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금 그런 순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행한다라는 방침이죠. 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24시간밖에 지금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통과되게 될 겁니다.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뒤에는 그냥 바로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수순이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민주당이 단순히 뭐 의도를 가지고 뭐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혹은 뭐 그런 차원의 측면이 아니고요.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행태를 한번 보세요. 독립과 자립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민주당 정부에서는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를 계속해서 이 특정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분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이고, 과거에 김학의 이 법무 차관의 경우는 건설업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뭐 성명불상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검찰에서는 무마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의 이 부인인 이 영부인의 어떤 여러 수많은 기행들, 이런 것들을 검찰이 가서 빼주고 무마시켜주고, 그러니까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이것을 만방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과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지금 뭐 법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나경원 의원도 6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는 자업자득의 어떤 느낌으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검찰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하지만 국민 사법 체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검찰청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검찰이라는 이러한 기관을 전제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위헌 논란을 넘어서서 결국 국민들 민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검찰이라는 미명하에 좀 잘못된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것,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안의 형태로서 정리가 될 것인가, 그것도 좀 의문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생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말을 걷어들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은 저희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민생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다들 나름대로의 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위헌 논란이나 여러 가지 법 체계상 문제가 되는 거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이 유예 기간 안에 정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을 먼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당이 지금 너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피해는 국민들께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바로 이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가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텐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내용은 검찰 자체를 폐지했을 때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소청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중에서 수사하는 기관을 중수청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이것을 법무부 산하에 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이 원했던 대로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을 발현을 하고 지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완전히 박탈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본업은 변호사인데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88%의 변호사들이 남겨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찰도 수사 잘해요. 근데 경찰들이 수사를 잘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 이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태했을 때, 일부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방기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미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이 들어간 것은 당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 경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형법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들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예 기간 1년 동안에 잘 정비를 해야 국민의 반발도 예방할 수 있을 텐데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정합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단순히 검찰을 혼내주기 위해서 지금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공소청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대국민 서비스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안 수사권과 관련돼서는 저는 보안 수사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정도를 일단 이 공소청에다가 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것도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또 토론 속에서 앞으로 해야 될 또 1년 동안에 해나가야 될 토론이 훨씬 더 좀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대국민 서비스, 법률 서비스의 질이 훨씬 낮아진다거나 지금 이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수사를 경찰이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법률 서비스가 제대로 제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미뤄지고 뒤로 가고 제대로 어떻게 처분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 공분이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당연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무겁게 진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이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 이런 것들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 앞에 좋은 서비스로 보여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1년 동안 유예 기간에 사실 지금부터라도 수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야당 목소리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야겠죠? 네,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특히나 지금 사법부 그리고 변호사분들께서도 얘기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관계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걸 단순히 3대3 뭐 이런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아니고 정합성 측면에서 국민의 서비스적 측면에서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건 야당도 의견을 충분히 내주시고 또 기존에 검사를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그렇고 여러 단위의 어떤 의사를 조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다음 법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걸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저녁 7시 정도 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왜 필요한 겁니까? 일단 지금 방통위원장이 그동안 한 3번째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공석으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합의제 기구,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것이 5인이 다 임명이 되지도 않고 특히나 저희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야당 추천 인사들 아무도 제대로 임명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특히나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 위원장은 극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민주당을 그렇게 약간 진영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언행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선거로 이기면 마치 전리품처럼 챙겨가는 이제 그런 기구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일단 합의제 기구로 그대로 두지만 그래도 5명에서 7명으로 좀 늘리고 그리고 달라진 미디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면서 지금 달라진 그 환경을 좀 더 반영해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정책안들을 좀 짤 수 있도록 이번에 바꾸게 된 법률안의 이 기본 내용입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미디어 환경의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방통위의 간판만 바꾸는 거죠. 그리고 간판을 바꾸면서 그 기존의 방통위의 직원들이 미디어위원회로 모두가 다 그대로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정무직만 제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무직이라는 것은 방통위 조직에서 딱 한 명, 이진수 위원장만 있는 것입니다.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서 휴가를 반려하고 국무회의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망신을 주면서 자진 사퇴를 좀 종용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법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진숙을 빼내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능은 거의 비슷하고 다른 부서에서 약간의
정책들을 가지고 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방통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에 하던 일에서 유료 방송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고 OTT 같은 것도 원래는 넣는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진수 위원장을 빼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잦은 사태가 되지 않으니까 면직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한 것인데 이진수 위원장이 뭐 지금 국회에도 가 있습니다만 헌법소원 등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마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된다면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입안으로서 법안으로서 폭주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쳐다보시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너무 과도한 입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진숙 빼내기 법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중립성을 굉장히 훼손시켜가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번 내리쳐서 두 번의 효과를 얻으면 그건 뭐 좋은 거죠. 그리고 어찌됐건 앞으로는 이 수기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임명 과정도 그렇고요. 어쨌든 중립적으로 이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재명 정부 하에서 보여드린다면 국민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방송을 장악해서 본인이 잘못한 걸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다 접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잘하고 정당이 책임 정치로 구현을 하고 국민 앞에 명확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내걸고 이야기를 하면 방송에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민주주의 지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수 정권은 그동안 민주주의 지수와 이 미디어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언론 지수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나 보관을 내놓으시면 훨씬 더 국민들께서 호응이 높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진수 위원장이 뭐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걸러진 부분입니다. 탄핵은 결국에 기각이 되었고 이진수 위원장은 본인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여당 측에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이것이 파행이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수 위원장의 임기 자체가 내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는 모든 것을 만능 입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법안으로서 쳐내는 모습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처분을 하고 싶은데 공수처법이 되지가 않으니까 공수처법도 개정을 해서 무언가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여당이 폭주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좀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입법으로 그 눈엣가시 같은 인물을 좀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해주셨거든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초점은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전리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정권이 있으면 방송을 통제하려고 했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고 수없이 많은 고소 고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언론을 위축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은 저희 민주당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근데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도돌림표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국민들도 피로하게 되는 것이고 어찌됐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기사를 선택할 거냐, 그 선택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분명하게 방송의 시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부에서 쥐고 뒤에서 그걸 아름아름 다 해가면서 사실상 정부 우호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이번 법안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법안들을 통해서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또다시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또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물을 혼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서 정확하게 그 본질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모시는 민주당 패널 분마다 별로 이진숙 위원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많이 밝히시던데 아마 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 7시에 이 방통위 관련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래도 이제 2개가 남았거든요. 여기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예상돼서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한 4박 5일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69박 70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버스터 정말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미 통과가 된 문신사법이라든지 경북의 화재 관련해서 지원특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법안들 중에서도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는 모습을 저희 야당에서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여야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기간은 늘리지 않고 인원만 일부 늘리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금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 간사 선임에 대해서도 여당 측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그때 다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여당에서 모든 것을 파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협치가 시작이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당은 강성 지지층들의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파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법안들도 서로 협조가 가능할까 좀 의문이 있어요. 지금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들이 강성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을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야가 어쨌든 원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좀 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미애 위원장이라든지 최민희 위원장이라든지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강성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로 69박 70일의 필리버스터를 할지는 오히려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협치야 당연히 노력을 해 나갈 테지만 사실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건 어쨌든 24시간밖에 존속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 건마다 그렇게 한다고 하고 쟁점 법안이 아닌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국민의 지지를 더 멀리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필리버스터를 야당에서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성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당의 의원들조차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별다른 일정들을 다 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의원 혼자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저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투로 혹은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회 부의장이 지금 누굽니까? 제가 성함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부의장님, 국민의힘 출신의 주호영 의원, 예. 맞습니다. 주호영 부의장님이 필리버스터를 자당에서 하고 있으면 본인이 심사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주재를 안 합니다. 지금 일본 일정 떠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국회의장과 야당 추천, 여당 추천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사실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당 추천 부의장이 아예 이 일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여당끼리만 이거를 2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노동 강도로 봤을 때도 너무나 큰 거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이 너무나 관심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지지층만을 보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원외에서는 장외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서울에서 대규모로 모인다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는 한 10만 명 정도 모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구 집회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상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국회 방송에서는 생방송을 해주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실상 거의 뉴스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으로 싸우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메인 뉴스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폭주를 하고 있는지,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장애 집회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야당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서 삼권 분립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마저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지금 진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유튜브발 이야기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은 조희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거나 혹은 공소 취소를 하려는 빌드업이 아닌가. 저희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이러한 지점들,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강경한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취지를 가리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사실 대구에서 김민수 최고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뉴스가 도배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실 지난 집회에 있어서도 김민수 최고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건 뭐냐면 아스팔트 세력과 연대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론에 맞지 않는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수거하겠다라고 미리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시민들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하지만 저희 당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과정부터 굉장히 강성의 발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위에서도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발언들이 저희가 광장으로 나갔을 때에는 저희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설득하려고 나가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서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느냐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위에서 김민수 최고에게도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은 톤 다운되는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입장도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대구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윤호개인 세력부터 시작을 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 무효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고 또 윤호개인을 직접적으로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현장에서 본인들이 원치 않든 어찌됐건 다른 문구를 가져온 걸 제지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제지가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경찰 추산으로 한 2만 명 왔다고 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15,000명 정도 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상당수가 약간 투덜투덜대는 그런 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과연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싶은 것이고요. 오히려 거꾸로 극우 세력에게 국민의힘 당돈을 들여가지고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 서울 집회에서도 역시 윤호개인 세력들이 등장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들과는 더 동떨어진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는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와 지금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거 정권을 견제한다거나 뭔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건강한 정치를 추구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심판 대상으로 오히려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수입의약품에 관세율 100%를 적용한 예정인 가운데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과 일본은 부과 대상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아직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국은 100% 관세가 적용돼 의약품 수출에서도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중에서도 가장 높은 100% 관세를 의약품에 부과하자 각국 제약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And also to do what we can to support Australian companies who might be hit by what we regard as unfair, unjustified tariffs after 20 years of free trade.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의약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100%가 아닌 최대 15% 관세율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도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최종 협상 타결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에 100% 관세가 매겨져 약값이 2배로 뛸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달해 5조 원가량의 대미 수출액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의약품 공장을 지으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효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A lot of companies are moving into the U.S. so they don't have to pay tariffs. If we didn't have that, they wouldn't do it, but they are moving in. 곧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전동 칫솔부터 노트북까지 광범위한 전자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거라고 로이터는 관측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했던 한국 국적자가 이민 구치소 수감 22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한국인 이모 씨의 변호를 받고 있는 로펌 측은 이 씨가 현지 시간 26일 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법원 조지아지청이 이 씨에게 보석 허가를 내린 지 하루 만으로 이 씨 측은 법원이 지정한 보석금을 납부한 뒤 석방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인 비자 문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일부 조치는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포함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 사태와 관련한 깊은 유감을 다시 표명하고 이 건이 미 정부 내에서 최우선적이고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챙겨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수출 관세 영향이 화장품 산업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화장품 알루미늄 용기에도 관세 50%가 적용되면서 업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잘 나가던 K뷰티가 타격을 입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기업인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 설명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간 제품 470종에 추가로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8월 18일 선적분부터 자동차와 전자기기 부품, 변압기에 알루미늄이 들어간 화장품 용기까지 관세 부담을 안게 되면서 화장품 업계도 비상입니다. 알루미늄은 가볍고 튼튼한 데다 습기, 빛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미생물과 박테리아 오염의 위험이 낮아 화장품 용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으로 뚜껑이나 케이스 같은 거를 덮어서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세 정책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용기로 찾아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로 제로였던 관세가 50% 추가되면 우리 화장품의 강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화장품 수출업체는 중소기업이 대다수로 직접 용기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알루미늄 함량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잘 몰라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관세를 갖다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올해 8월 말까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수출 1위 국가로 수출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타격이 미치는 범위가 커지자 정부는 상담 창구를 범정부 협업 체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관세 대응 119를 관세 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부품 중 철강과 알루미늄이 얼마나 들었는지 산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도와주고 현지 전문가의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원책이 상담 같은 간접 지원인 만큼 각 업계 특성에 맞춘 직접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업계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면서 관세 확대에 따른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홈페이지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방역통합정보 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원인불명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화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신분 확인에 차질이 생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모바일 신분증이나 정부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항 이용 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거나 바이오 패스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인쇄해 지참하거나 저장된 원본 파일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찜질방 건물에서 LPG 가스통이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찜질방 직원 1명과 이용객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상을 입은 손님들을 포함해 총 2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은 찜질방 직원이 20kg짜리 LPG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를 이용해 장작을 불태우다가 가스통이 터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대구시와 YTN이 공동 주최하는 2025 패밀리 페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비 부부부터 아이를 기르는 부모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엑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가족이 핵심 키워드인 만큼 오늘 오전부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걸음 계속해서 이곳 행사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YTN이 마련한 가상 스튜디오 부스인데요. 이곳에도 계속해서 이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직접 앵커가 돼볼 수 있어서 어린이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패밀리 페스타는 대구와 경북 포항에서 3만 명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았습니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와 교육까지 가정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담아낸 게 인기 요인이었는데요. 특히 저출생 극복과 가족 인식 개선을 목표로 열린 박람회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부스를 마련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사례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와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이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의료계까지 75개 기관이 힘을 모아 부스 125곳을 마련했는데요. 결혼과 임신, 출산, 또 자녀 교육까지 전문가와 1대1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가정과 임산부를 위해 심리상담이나 응급상황 대처교육 코너가 준비돼 있고요. 예비부부들을 위해서는 결혼식장부터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까지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지원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어린이와 함께 찾은 가족들을 위해선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K-팝에 맞춰 함께 춤을 추는 랜덤 댄스 페스타도 진행되는데 한번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가을 축제가 전북 진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전북 진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홍삼을 주제로 한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홍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홍삼 조격 체험장에 한번 발을 담가봤는데요.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는 어제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전에는 사물놀이 행렬이 줄이면서 흥겨운 가락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는데요. 이번에는 관광객들이 주인공이 돼보는 깍두기 담그기는 물론이고요. 진한 홍삼으로 만든 파스타와 칵테일을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말을 맞아서 이곳을 방문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뭐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쓰고 또 뭐 이제 블루베리나 뭐 유자 같은 거 이제 또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된 것 같은데 뭐 거부감도 없고 맛있는 것 같고 또 뭐 힘이 나는 것 같네요. 특히 이곳은 축제답게 큰 규모의 먹거리촌이 시민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홍삼 튀김과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출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진한 홍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는데요.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은 건강도 챙기고 쇼핑의 재미까지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람에 참고하셔서 즐거운 가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진안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8월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잇따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하이브로선 소환이 거듭될수록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다음 달은 그룹 뉴진스와 맺은 전속 계약에 대한 판결도 내려집니다. 송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0억 원 부당이득 의혹 관련해 어떤 점 소명하셨습니까?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돼 이번에도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건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는 모두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브 전신인 빅히트 엔터 시절 방 의장이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초기 투자자들을 속여 그 지분을 사모펀드에 팔게 했다는 의혹과 방 의장이 이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 즉 상장 성공 시 매각 차익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과정의 적법성을 경찰이 두루 살펴보고 있는 만큼 3차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하이브로서는 수장 리스크가 장기화한다는 뜻인데 최근 5번째 국외법인을 세우며 현지화 사업에 속도를 내던 상황이라 안팎의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30일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그룹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 분쟁도 1차 결론이 나옵니다.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심 법원이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 조정을 시도했지만 두 차례 모두 결렬되면서 전속 계약이 유효한지 선고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독자 활동에 길이 막힌 뉴진스 멤버들은 그동안 법원에 출석할 때를 제외하고는 SNS를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기간에도 과거 인기곡들이 꾸준히 소비되면서 억대 스트리밍 기록은 이어진 만큼 뉴진스의 운명이 걸린 판결에 당사자인 기획사는 물론 대중들의 시선도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골든은 영국의 팝스타 올리비아 딘의 맨 아이 니드의 추격을 따돌려 통산 8주째 1위를 기록했고 이번 주까지 7주 연속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다팝이 5위, 유어 아이돌이 6위를 기록하는 등 K-팝 데몬 헌터스 OST 3곡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Lamentablemente es algo que está en declive, es decir, la población ya está amenazada, hay cerca de 10.000 individuos que ahí les va la categoría. Nosotros no estamos respirando aire, estamos tomando agua porque hay un ecosistema que es natural y que precisamente hace circular estos elementos que son vitales para nosotros.
We are working with traumatized gibbons here. They will not easily trust humans, but without any aggression from Pablo. So I think the way they handle the gibbons is with love and passion.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이동이 앞으로 1시간 동안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정체 시간대답게 전자지도로 보는 노선들 위로 대부분 권역에서 빨간색 정체 구간들이 길게 살펴지고 있는데요. 특히 남부권에서 올라오는 노선들은 대체로 충청권에서 많이 답답하겠습니다. 그중에서 25번 논산-천안선 타고 천안 방향 이동하신다면 정체 한 구간을 벗어나기가 어려운데요. 정안 휴게소부터 시작된 정체가 차량터널 지나 남천안 나들목까지 무려 20km 구간이나 이어지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충청권 내에서만 30km 가까이 밀리는데 그중에서도 보고 계신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사에 지나기가 가장 버겁겠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여전히 신탄진을 앞두고 16km 구간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겠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이용해 양평 방향 이동하신다면 충주 분기점부터 감곡까지 12km 구간의 여유 시간이 필요하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일쪽부터 모가 사이에서 전차로에서 속도가 떨어지는데 더 가서 중부 3터널 부근 지나시더라도 6km 구간은 더디게 이동하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전북 지역인 군산부터 브레이크 밟습니다. 5km 구간 주춤했다가 이후로 충남권 들어서더라도 당진부터 10km 구간은 더딘 흐름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전방 주시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9월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난 뒤에는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서울 불꽃축제를 비롯해 여러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만큼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의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한낮에도 22도에 머물겠고요. 오늘보다 무려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